방탄소년단의 핫100 1위 소식을 전하며 방탄소년단은 지난 3월 7일 자빌보드 차트에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소울 7의 타이틀곡 ON으로 핫100 4위에 오른 데 이어 다이너마이트로 핫100 차트를 점령했다고 그간의 성적을 나열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외신도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미국 포브스는 다이너마이트의 1위 데뷔는 이러한 수년간의 노력과 예술적 진화, 팬덤과의 파트너십 관계의 절정이라며 글로벌 팝 슈퍼스타덤으로 가는 최후의 경계선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핫100 정상 등극은 BTS의 성공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숫자화한 결과물이라며 이제는 BTS가 세계에서 가장 큰 아티스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부정한다면 고의적인 모지라면서 이들의 성공을 축하했다. CNN도 BTS가 K-팝 밴드로는 처음으로 빌보드 차트를 장악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라며 전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0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도 베스트 그룹, 베스트 K-팝, 베스트 안무 등 거의 모든 부문을 휩쓸었다고 성공의 징후가 있었음을 언급했다. BTS의 핫100 1위 데뷔를 알린 음악 전문 잡지 빌보드는 트위터를 통해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K-팝 밴드 BTS가 정상에 오르며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보도했고 프랑스 AFP는 BTS가 30일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레이디 가가, 아리아나 그란데,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미국 헤비급 선수들을 제치고 베스트 팝을 수상한 데 이어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웠다고 했다. 미국 USA 투데이는 BTS의 다이너마이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에 희망적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고 했고 포브스지는 BTS는 팝 슈퍼스타로서 마지막 경계를 뛰어넘었다. 서양 청취자들이 비서구권 아티스트를 바라보는 방식과 관련해 패러다임의 전환과도 같다고 썼다. 프랑스 AFP 통신은 방탄소년단의 핫100 1위 소식을 전하며 BTS가 레이디 가가, 아리아나 그란데, 테일러 스위프트 등 미국의 거물급 가수들을 제치고 MTV VMA에서 베스트 팝상을 수상한 지 몇 시간 만이라며 다시 글로벌 지배력을 확보니 하는 이정표가 됐다고 평했다. 다이너마이트의 발매 첫 주 핫100 차트 등극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앞서 역대 빌보드에서 발매 첫 주차에 핫100 1위로 진입한 곡은 총 42곡뿐이다. 마이클 잭슨, 머라이어 캐리, 휘트니 휴스턴, 엘튼 존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BTS는 팝 음악계의 전설로 불리는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앞서 빌보드는 다이너마이트가 발매 첫 중위국에서 3,390만 회 스트리밍되고 30만 건의 디지털 및 실물 판매고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 곡은 발매 첫 주원곡과 EDM, 어쿠스틱 리믹스 버전 음원이 판매됐고 바이닐과 카세트 테이프 등 오프라인에서도 음반으로도 판매됐다. 이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가 26만 5천 건으로 지난 2017년 9월 테일러 스위프트의 무반유 메이드 미 이래 약 3년 만에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며 핫100 1위 데뷔에 제대로 힘을 실었다. 과거 약점으로 작용했던 라디오 온에어 횟수도 이전보다 호조를 보였다. 지난주 팝송스 라디오 차트에 30위로 데뷔했으며 이번 주엔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까지 올랐었다. 외신들도 BTS가 미국 등 영어권 가수들의 전유물이나 다름없던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에 오른 것에 주목했다. 팝스타 더 위켄드는 트위터에 대단히 멋지다. 해외 팝스타들도 BTS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큰 축하를 보냈다고 썼다. 아시아 아티스트들에게 대단히 큰 성과다. 소년들이라는 축하 트윗을 날렸다. 조나스 브로더스는 클럽 공개를 환영한다. 빌보드에 따르면 1963년 사카모토 뷰의 스키야키가 아시아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핫100 1위를 기록했고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57년 만에 나온 아시아권 1위 가수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일본의 J-팝이 국제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 가요 K-팝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오래입니다. 해외의 한연의 전문 매체는 떠오르는 K-팝과 지금 J-팝에 대한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J-팝은 후에 K-팝보다 잊혀지는 것처럼 보이는가라는 제목이 칼럼은 세계 무대에서 J-팝이 생각하게 된 이유들이 소상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K-팝은 일본 시장에만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에서 AKB48 같은 뇌고신 컨셉의 아이돌이 성공한 이후 엄청난 돈을 벌게 되자 비슷한 아이돌을 경쟁적으로 양산해 변화에 저항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외국인을 대열에 진입시키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J-팝 자신의 성장을 억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 게시된 해당 칼럼에 대한 댓글을 보면 J-팝은 항상 접근이 어렵다. 유튜브에서 J-팝 음악을 찾기도 쉽지가 않다. J-팝은 오래된 일본 음악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라는 반응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본에 있지 않으면 이를 음악을 발견하는 것조차 어렵다. 반면 한국의 K-팝은 J-팝과 달리 해외의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해외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이제는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입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고립돼 있는 일본 시장에 한계 느낀 일본의 젊은이들이 눈을 돌려 한국에서 데뷔하려고 하는 현상까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중문화 저널리스트 후야 마사유키 씨는 2017년 오리콘 뉴스에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생들은 K-팝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다. 일본에 있어도 세계를 목표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은 국경을 초월해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K-팝 그룹의 일본 멤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일본 아티스트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트와이스, 나아, 이중원뿐만 아니라 동방신기를 배출한 SM 엔터테인먼트 NCT 127에는 오사카 출신 유타가 있으며 빅뱅이 소속된 이그 엔터테인먼트에도 프레저의 멤버 12명 중 4명이 일본 출신입니다. 아이돌인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연습생으로서 경험을 쌓고 있는 것이 데뷔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일본이 아닌 한국행을 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제로 일본에는 한국 데뷔를 목표로 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티스트 양성 전화 학교도 늘고 있는 2019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블라인드 공개 채용에서 중국인을 선발한 사실이 드러나 화제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59년 개원 이후로 단 한 번도 외국인을 정규직 연구원으로 뽑은 적이 없을 정도로 보안 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국가연구기관입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중국인을 채용하게 된 것은 이때 당시 이 지원자의 한국어 실력이 워낙 출중하여 도저히 외국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최종 면접 이후 요구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자료를 해당 지원자가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이 지원자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후 이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통해 해당 지원자의 채용을 보류하였는데 이 사실이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국가기밀이 유출될 뻔했다며 블라인드 채용을 맹비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중국인들이 언제라도 한국 기업에 침투하여 기술을 빼낼 수 있도록 위장하는 능력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중국은 빠른 시일 내로 전 세계 원전 수출 1위를 목표할 정도로 원자력 발전 기술력 증진에 큰 노력을 쏟고 있지만 막상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기술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급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의 것을 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도체 굴기를 선언할 정도로 시진핑이 큰 힘을 들이고 있는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세후 연봉 3억, 주택 제공, 5년마다 계약 자동갱신, 부장급 지위 보장 중국에서 전문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이들이 한국에서 중국의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에 올린 중국 스카우트의 조건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한국의 기업에서 재직하던 중 중국의 브로커로부터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받아 이직하였다고 하는데요. 해당 기업의 기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원칙도 무시한 채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중국에 전수하여 논란이었었죠. 게다가 최근에는 막상 이렇게 한국의 기밀을 유출시켰던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이용가치가 떨어지자 해고를 당하고 있다는데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에 터무니없이 모자란 기간에 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내 네티즌들은 나라를 팔아먹고 혼자 호의호식하려다가 망했다. 꼴 좋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인데요. 중국에서 또한 한국의 기밀을 빼돌리는 수단까지 동원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도약을 꿈꾸고 있지만 막상 드러나는 성과가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소홀히 대했던 한국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삼성의 공장이 철수한 지 2달도 채 안 된 기간에 중국의 수많은 도시에서는 극심한 후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광둥성 후이저우시 등에서는 삼성전자가 떠난 이후 인근 상권의 60%가 폐점을 하였으며 100여 동이 넘는 주거용 아파트가 가격 폭락을 맞이하며 부동산에서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의 권력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는 삼성의 반도체 생산 공장에 직접 찾아갈 정도로 한국의 마음을 돌리는 데 필사적인데요. 한국은 이미 중국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장을 베트남으로 빠르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GDP의 30%를 삼성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는데요. 총리가 직접 삼성에게 반도체 공장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위해 세금 면제 등의 파격적인 혜택도 약속하였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호위홈의 중국을 택할 이유가 없어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담으려는 중국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위기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제조 2025년을 선언할 정도로 중국이 큰 공을 들였고 이로 인해 이미 한국을 꺾었다라고 생각했던 제조업이 최근 들어 줄줄이 그 부실함을 드러내며 무너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조선업은 저가공세와 내수 시장의 규모를 내세워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물량을 생산해냈으며 이것을 본 다른 외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중국에게 이를 맡기며 중국은 전 세계 수주량 1위의 자리를 한국에게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중국산 선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후 세계의 기업들은 다시 한국의 조선업계로 눈을 돌리게 됐죠. 그 결과로 지난 10월에는 한국이 전세계 수주량 1위를 차지하여 2019년 종합에서도 당당히 1위를 낚아챘습니다. 또한 중국의 배터리 산업은 막대한 보조금을 기반으로 급성장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공들인 기간과 금액에 비해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내년부터 중국 정부에서는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각종 글로벌 기업과 심지어 중국의 전기자동차 기업에서도 한국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가 늘어나자 중국의 배터리 산업 또한 결국 한국을 이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휴대폰 산업도 비슷한 양상인데요. 중국의 휴대폰 산업은 화웨이를 필두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화웨이를 전격 공격함에 따라 큰 타격을 받았고 이 기회를 틈타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도 점유하지 못했던 중국 시장에서 또한 오지 분야에서는 30%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여주며 반등을 하고 있죠. 도광량의 1991년 중국의 덩샤오핑이 간주했던 것으로 중국은 최소 100년간 크게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힘을 길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중국의 주석이 된 이후 중국은 정도를 넘어서 나대기 시작했고 결국 미국의 레이더망에 걸려 철저히 짓밟히고 있죠. 최근에는 국가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도 나올 정도로 각종 금융위기도 머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더더욱 미래사회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고 그것은 주로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는 초고부가가치 산업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빼내려 시도할 것입니다. 중국발 위기설? 위기는 말없이 온다. 중국에서 위기가 발생할 거란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유는 둘이다. 하나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을 때 신흥국에서 위기가 자주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즈음이 고도 성장이 끝나고 중간 단계 성장으로 넘어오는 시기인데 높은 성장에 묻혀있던 부실 요인이 드러나면서 위기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금 중국이 그 지점에 와 있다. 또 하나는 부채다. 2008년 4조 달러였던 중국의 기업 부채 규모가 작년에 19조 8천억 달러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게 분명하다. 2017년 국내 총생산 대비 256%인 중국의 부채 비율이 2022년에 290%가 될 거란 국제통화기금의 전망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